한밤중 과부 혼자 사는 집 대문을 두드린 사내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인 채 쓰러지듯 매달린 사내를 그녀는 숨겨주었죠. 대체 이 사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요? 야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복을 보내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조 14년 음력 10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외곽의 작은 마을 산자락 끝에 달랑 한 채 떨어져 있는 초가집에서 27 과부 순이는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깍, 딸깍, 북이 오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지요. 순이는 3년 전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혼인한 지 채 2년도 안 되어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던 겁니다. 시리댁 식구도 친정 식구도 없이 홀로 남은 그녀는 삭바느질과 배짜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이는 내일 장에 내다 팔배를 짜느라 등잔불 아래서 지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 한 필이 앞으로 열을 양식이 될 터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이는 화들짝 놀라 북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외진 곳에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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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번엔 더 급하고 거칠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방망이라 해봐야 팔뚝만 한 것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처절한 신음이었습니다. 제발 숨겨주시오.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열어선 안 된다고, 모른 척해야 한다고 이성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지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를 악물고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지요. 흰 저고리는 온통 피에 젖어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왼쪽 어깨에서 등 쪽으로 길게 칼에 베인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상투가 풀어져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숨겨 주시오. 관군이 쫓아오고 있소. 사내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던지 순이의 발이 얼어붙고 말았지요. 관군이라고? 관군에게 쫓기는 자를 숨겨준다면 그건 죄인을 도운 죄가 됩니다.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순이는 차갑게 그런 죄인을 숨겨줄 수 없다고 말하며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내의 손이었지요. 피투성이 손으로 사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은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삐죽이 보이는 것은 말린 인삼과 녹용 조각으로 보이는 약재였지요. 이건 뭔가요? 아이가 열병에 걸렸소. 이걸 가져가야 살릴 수 있소.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의 순이는 그만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저 눈빛은 악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아이 걱정을 하는 저 눈빛은 분명 사람을
해칠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순이는 사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내의 무게가 온몸에 실렸습니다.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요. 그녀는 사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부엌 뒤편의 아궁이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땔감을 넣어두는 작은 광이 있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웅크리고 들어갈 만한 크기였지만 숨기엔 그만이었지요. 여기 들어가세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사내를 광 안에 밀어넣고 그 위에 볏짚과 땔감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열어라. 우렁찬 고함과 함께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 6명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순이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태연한 척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 밤중에 웬 소란이세요? 선두에 선 포조리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콧수염을 기른 30 중반의 사내였는데 눈빛이 매서웠지요. 이 근방에 죄인이 도망쳤다. 혹시 수상한 자를 보지 못했느냐? 수상한 자라뇨? 이 외진 곳에 인적도 없는데 무슨...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포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혈흔이 이 집 앞까지 이어져 있더구나. 순이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피 자국을 지우지 못했구나.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포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턱짓을 하자 관군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이 방 안을 헤집고 장독대를 뒤엎고 마루 밑까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놈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순이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 부엌을 뒤지던 관군이 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땔감을 발로 툭툭 걷어차기 시작했지요. 끝났구나. 순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거기 뱀이 있어요. 뭐... 관군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요즘 밤마다 뱀이 나와서 조심하셔야 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관군은 뱀이라는 말에 질겁을 하며 부엌에서 나왔지요. 콧수염 포졸이 한참을 둘러보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조그만 집에 뭐가 있겠나 철수한다. 관군들이 빠져나간 뒤 순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지요. 손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광에서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코, 맙소,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땔감을 걷어내고 사내를 꺼냈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사내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상처를 봐야겠어요. 순이는 사내의 저고리를 벗기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어깨에서 등까지 이어진 칼자국은 깊었지만 다행히 뼈까지 다치진 않은 듯 했지요. 그녀는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찧어 붙인 뒤 깨끗한 배로 동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배운 민간요법이었지요. 사내는 그녀가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내내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지만 끝까지 비명은 지르지 않았지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순이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정도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내는 사흘 밤낮을 앓았습니다. 순이는 그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사내를 간호했지요. 미음을 끓여 떠먹이고 상처에 새 약초를 갈아붙이고 땀에 젖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관군에게 쫓기는 죄인을 숨기고 목숨까지 걸어가며 간호하고 자칫하면 같이 연루되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사내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것을 들으며 순이는 차마 그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나야, 아비가 곧 갈게. 조금만 버텨라. 사내는 열에 젖은 채로 계속 이나를 불렀습니다. 틀림없이 아이 이름이었지요. 저렇게 아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찌 흉악한 죄인이겠는가. 나흘째 되던 아침, 사내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사흘을 앓으셨습니다. 순이가 미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사내가 그것을 받아 마시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이름이 어찌 되시오? 순이라 합니다. 목숨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내의 눈에 감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았던지 순이는 괜히 고개를 돌려야 했지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관군에게 쫓기는 거예요? 순이의 물음에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덕수라 하오. 한양에서 왔수. 한양에서요? 나는 사헌부 감찰이요. 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헌부 감찰이라면 정육품 관직, 벼슬아치가 아닌가요? 관원이 어찌 관군에게 쫓기게 된 거예요? 덕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비변사의 윤 판서 그자가 역적질을 하고 있었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 판서는 조정의 세도가로 겉으로는 충신인 척하면서 뒤로는 곡식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지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흉년에도 창고에 쌓인 곡식을 풀지 않고 오히려 비싼 값에 되팔아 치부를 했던 겁니다. 덕수는 이 비리를 알아내고 증거를 모아 임금께 상소를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판서가 조금 더 빨리 손을 썼지요. 이덕수가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씌워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증거 문서를 빼돌리려다 들켰소. 도망치다 칼에 베이고 덕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나라고 부르던 아이는요? 순이의 물음에 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내 딸이요. 올해 6살. 6년 전 아내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뒤 둘이서 살아왔소.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병에 걸렸소. 어이에게 보였더니 약재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약재가 윤 판서 소유의 약방에만 있었소. 그런데 그 약을 살 수가 없어서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비 때문에 아이를 죽일 수는 없었소. 그제야 순이는 이해했습니다. 사내가 쫓기면서도 왜 그토록 약재 보따리를 놓지 않았는지를. 그래서 약재를 훔친 거예요? 그렇소. 딸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소. 덕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궜지요. 순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누명까지 쓰면서도 딸을 살리려는 아비의 마음. 그것이 너무나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떠나겠소. 열이 떨어진 다음 날
덕수가 말했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이나가 기다리고 있소.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오. 덕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고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지요.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네, 한양까지 약재를 가져다 줄게요. 관원 나리는 여기서 몸을 추스르고 계세요. 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 무슨 말을? 저는 아무도 모르는 얼굴입니다. 관군도 저를 쫓지 않으니 제가 가면 위험이 적어요. 하지만 말리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열에 들떠 이나야를 부르던 사내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세상에 홀로 남은 6살 아이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순이도 어릴 적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의 두려움을 순이는 너무나 잘 알았지요. 덕수는 한참을 순이를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순이는 이튿날 새벽 약재 보따리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이틀 거리였지요. 그녀는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종아리가 터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을 6살 아이의 모습만 떠올랐지요. 아가 조금만 버텨라. 내가 가고 있어. 한양에 도착한 것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덕수가 알려준 대로 남산 아래 골목 끝 감나무가 서 있는 작은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시오? 이 감찰 나리께서 보내셨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늙은 여종이 순이를 위아래로 살피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나리께서 살아 계신 겁니까? 살아 계세요.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순이가 약재 보따리를 내밀자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아기씨가 살았구나. 아기씨가 살았어. 할멈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간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6살 남짓한 여자 아이가 누워 있었지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볼은 말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지요. 이나야.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이마를 만지자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지요. 아버지. 힘없는 목소리.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약을 들고 왔어. 이제 곧 나을 거야. 그날 밤 순이와 할멈은 밤새 이나를 간호했습니다. 약재를 다려 먹이고 땀을 닦아주고 찬물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었지요. 약효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3일째 되던 날 이나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숭아 먹고 싶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식욕을 보이자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순이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했지요.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은인이신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나리께서 오시면. 아니요. 제가 오래 있으면 오히려 위험해요. 관군의 눈을 피해야 하니.
순이는 이나의 이마를 한 번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는 순간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골목 끝에 관군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잡아라. 순이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닥난 체력으로 관군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얼마 못 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역적 이덕수의 집에서 나왔다. 이덕수를 숨겨준 공범일 수 있으니 끌고 가라. 순이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순이가 끌려간 곳은 한양의 의금부 옥사였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옥방 안에서 순이는 혹독한 신문을 받았지요. 이덕수는 어디 숨어 있느냐? 모릅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역적의 집에서 나오는 걸 똑똑히 봤다. 그건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곤장이 등을 내리칠 때마다 순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덕수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분이 죽는다. 이나가 아비를 잃을 거야. 6살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이의 모습이. 사흘째 되던 날, 순이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옥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이대로 죽는 건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문을 열어라. 웅성거리는 소리, 부산스러운 발자국 소리 그리고 부인. 그 목소리에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이덕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붉은 골룡포에 익선관을 쓴 사내가 서 있었지요. 옥졸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리며 외쳤습니다. 전하 행차시다. 순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며칠 전 순이가 약을 들고 떠난 이후 덕수는 몸을 추스르고 직접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숨겨두었던 증거문서, 윤 판서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를 들고 말이지요. 임금 앞에 엎드린 덕수는 윤 판서의 죄상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연유, 목숨을 걸고 자신을 숨겨준 여인 이야기도 함께 아뢰었지요. 그 여인은 지금 의금부옥에 갇혀 있사옵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임금이 친히 의금부로 행차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순이라는 여인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옥방 안에 울렸지요. 순이는 일어나 앉지도 못한 채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들었다. 내가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충신의 목숨을 지켰다 하더구나. 임금의 음성은 따뜻했습니다. 과인이 직접 너를 방면하노라. 순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매질을 당하다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인가 싶었습니다. 덕수가 순이를 감사한 마음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후 윤 판서는 국문 끝에 모든 죄상이 드러나 차명에 처해졌고 덕수는 복권되어 다시 관직에 올랐습니다. 순이는 덕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받은 매질로 온몸이 만신창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덕수가 순이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상처에 고약을 발라주었지요. 예전에 순이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부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인을 돌볼 차례구려. 덕수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순이는 그 손길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따스함을 느꼈지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는 동안 이나는 순이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리던 아이가
어느새 순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다녔지요.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작은 손으로 약과를 내미는 아이를 보며 순이의 마음 한편이 따스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고맙구나, 이나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나가 마당에서 뛰어놀다 넘어졌지요. 어머니, 아이는 울면서 순이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빨개졌지요. 아주머니, 순이는 대답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나가 잠든 후 덕수가 마루에 앉아있는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내 청이 있소. 순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부인, 나와 함께 해주시겠소. 이나에게 어미가 되어주시오.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천한 과부입니다. 나리께서는 관원이시고 신분 따위가 무슨 상관이요. 부인은 나와 이나의 목숨을 살린 은인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기다리겠소. 얼마든지. 며칠 밤을 순이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시 시집을 간다는 것, 그것도 양반댁 안주인이 된다는 것. 과분한 일이었지요. 혹여 자신 때문에 덕수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이나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주머니, 어디 안 가시죠? 순이의 마음이 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덕수 앞에 앉았습니다. 저 그리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순이는 덕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혼례는 조촐했지만 따뜻했지요. 임금이 내린 하사품이 혼례상에 올랐고 이웃 관원들이 축하를 전해왔습니다. 미천한 과부가 양반댁 안주인이 되었다고 수군거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요. 누가 뭐라 한들 부끄러울 것이 없소. 순이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나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0살이 되었지요. 어머니, 저 동생 갖고 싶어요. 순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덕수가 헛기침을 했지요. 이나야,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다. 왜요? 아버지도 좋으시잖아요. 덕수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을 참았지요. 그해 겨울 이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밤중 대문을 두드린 피투성이 사내. 그 사내를 숨겨준 것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요. 어쩌면 그날 밤 대문을 열지 않았다면 순이는 평생 홀로 배를 짜며 외롭게 살다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문을 열었고 그 작은 선택이 삶 전체를 바꾸었지요. 사람의 운명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용기를 내보세요. 그 문 너머에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